이 나라가 저를 계속 배신하면 저는 이민 갈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냥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일단 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망할 나라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사람들은 전부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 가지를 잘 보면 투자하면 안 되는 데가 딱 보여요. 그럼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이후 요즘 영국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이 되어서야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를 쥐약시하고 적폐 취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젠가부터 굉장히 진하게 느끼거든요. 저희 같은 위어드들의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 나라가 저를 계속 배신하면 저는 이민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번에 당장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은 것부터 얼마 전 기생충이 오스카상 받은 거, BTS랑 세븐틴이 2020년, 2023년 세계 베스트셀링 앨범이 된 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는 나라인데 포용적인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포용적인 나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남의 걸 뺏는 나라가 착취적인 나라잖아요. 착취적인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부자 걸 뺏어서 우리가 부자 뭐 하자, 파이를 키우고 거기서 투명하게 세금을 걷자가 저는 맞지 않냐. 왜냐하면 부자가 나오는 게 사회에 좋은 일이지. 근데 그 부자가 권력과 결탁해서 만든 부자다, 나쁜 놈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부자들 중에 수출 기업 아닌 회사 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가들이 가진 많은 정책을 통해서 투자 이민 등의 정책을 통해서 부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쫓아내고 있죠. 네, 서로 우리나라에 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아주 부끄러운 통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제일 2등, 많이 나가는 2등입니다. 나라 중에 하나죠. 예. 홍콩 꼴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번에 흑백 요리사 관련해서 그 글을 제가 봤는데 홍콩의 미슐랭이 줄고 있대요. 왜? 부자들이 줄었어. 그 돈을 쓰고 파인다이닝을 즐겨주시는 분들이 줄면 산업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써줄 사람, 안목을 갖춘, 그 돈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섬세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산업을 성장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마다 나와서 맨날 마켓컬리에서 골든퀸 주문해서 드세요라고 맨날 그러는 게, 저는 그 쌀을 먹고 다른 쌀을 먹을 수 없는 몸이 됐거든요. 그거 말고는 우리 애들도 밥을 안 먹어. 왜 그럴까? 취향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이 없으면 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의 와인에 대해서 제가 부자들, 부르주아들이 나와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와인을 들고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등급 와인도 만들고 2등급 와인도. 그러니까 이런 거가 분명히 배블런 효과를 가져오는 등 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까다로운 소비자가 산업을 만들고 산업을,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돈가스를 시켜 먹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었는데 2가지 치즈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감사합니다. 계속 소비자들의 니즈가 올라가니까는 생산자들도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계속 문화, 산업 모든 게 발전하고 하는 게 되게 감사함을 느꼈는데 요새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아무튼 뭐 부자 때리기, 부자 혐오, 재벌 때리기, 금융기관 때리기, 이런 게 이제 국민 스포츠라서, 그러니까 유명인 몰락시키기까지 해서 5개네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뭐 자산가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만나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기업을 뭐 키우겠다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엉망으로 쓰니까. 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100조예요. 근데 애들 학령 인구는 옛날에 비해서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 그런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가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거치죠. 좀 지나면 500조가 되거든요, 교육 예산이. 그러면 초중고 애 하나당 9천만 원 정도를 쓰게 돼요. 그만한 교육에 투입이 있었는데 성과는 어떠냐? 그 많은 돈을 공교육에 때려 부었는데 왜 사교육을 우린 다 하고 대치동 집값은 그렇게, 목동 집값은 왜 그렇게 올라가나? 소비자를 만족 못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교육을 시키는 비중이 거의 8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교육비는 이건 세금이다. 80%가 넘는다는 건 사실 그 거의 다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맞는 말 같는데 슬프다. 네.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더 투입한다고 성과가 날 거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시스템들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태만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태만하고 게으른 상황에서 부자들한테 세금 더 내라라고 이야기하려면 뭔가가 성과를 보여주며 딜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결국 사회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인데 효율적으로 잘 쓴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그 돈을 왜 내야 되냐라는 조세 저항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정자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정치가 안타깝게도 이제 파퓰리즘 정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파퓰리즘 정치에서 그 아주 유명한 대사를 제가 하면 바르가스라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에게는 법대로 하고 우리의 친구들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나의 원칙이다. 전형적인 파퓰리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그 부자 나라를 망가뜨렸는데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납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6천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을 내시는 분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제 혜택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유럽 나라들은 다 부가세율이 20%에서 25% 이상인데 우리는 10%인 부가세율을 올리자라는 말도 못 꺼내는가? 금융종합과세를 낸 사람들은 ISA 계좌도 가입 못해요. 그러니까 벌칙이에요,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면 벌이에요, 그게. 공정한 납세도 중요하지만 그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선거로 뽑힌 그분들이 슈킹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뭐 당장 예타 면제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어떻게든 좀 개편하려는 노력들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박사님의 이 해박한 역사 지식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투자에서 성공한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성공했어. 대표적인 게 이제 2022년에 11월 3일 날 레고랜드 나자마자 집 산 게, 축하해 주신 분은 거의 못 보고요. 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들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왜 샀냐 하면요, 레고랜드 같은 일을 저는 하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냥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디 뭐 망한다, 뭐 부도가 난다. 그럴 때가 찬스예요. 왜? 그런다고 나라 안 망해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순 자산이 한 8천억 불 돼. 그러니까 우리보다 망할 나라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자 나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 또는 수많은 걸 다른 나라들 사례를 쭉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사람들은 전부 제가 봤을 땐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시장이 패닉에 찔릴 때 그때 사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29년 동안 공부하다가 22년에 그 찬스가 오길래 샀고요. 그 가격에 사고 만족감을 느끼며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부를 일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부하면 여러분 돈 버는 데 도움 됩니다. 그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서울과 이제 서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이제 1991년에 고점을 치고 집값이 거기서 60%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바닥에서 한 15%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일본 동경은요, 1990년 집값을 넘어선 지 지금 한 3년 됐어요. 또 보면 나고야권이나 오사카권은 또 올랐어. 거대 도심을 제외한 지역들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그게 지방소멸이죠. 그래서 지방소멸이 되는 징후들을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리자면, 정말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주 그만두는가. 이 동네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동네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이상한 할배들 많아서 힘들어가지고 다른 직역으로 공무원 시험 쳐서 다시 붙었다고. 그러니까 지방직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더군요. 고참들은 이제 이렇게 있지만 밑에는 계속 나간대요. 이게 뭘 의미해요? 공무원을 붙은 사람조차 다른 도 가서 공무원 생활한다. 두 번째, 특정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그걸 해먹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중앙정부 사업들 끌어와서 토건만 하는데, 인구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 꼰대들한테 질려가지고 다 떠나는데, 도로 놓고 철도 놓으면 그게 뭐가, 뭐 대표적인 게 새만금 잼버리하고 그래. 그쪽 지역에 인구 늘었어요? 저 양양공항 만들어 놓고 일자리 늘었어요? 안 늘잖아. 그런 데는 진짜 피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문화적으로 어떤 좀 화제가 되고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도는 지역, 양양 그러면 젊은 사람들 서핑하고, 네. 대전은 성심당이 아무튼 아이콘이 되면서 노잼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아무튼 관심이 엄청 많고, 빵 말고 뭐 먹어요 라는 걸 저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되게 큰 강점이죠. 문화적인 재미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를 잘 보면 투자하면 안 되는 데가 딱 보여요. 저는 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전은 그쪽 제외하고는 투자할 때 찾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양양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난개발이긴 한해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부동산이 가격이 지탱되는 데는 그런 세컨드 하우스이고 문화를 즐기고 한철이라도 아무튼 전국을 뜨겁게 하는 그런 데가 되지 않겠나. 제주도는 이제 그거 관리를 못해서 저렇게 된 거고, 이걸 딱 집약하면 국민연금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그리고 인터넷에 바이럴이 좀 되는 지역 위주로만 선택적으로 지방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